2026년 2월 16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 남자 쇼트트랙 5000m 계주 준결승 2조가 시작됩니다. 4명의 선수가 111.12m 트랙을 45바퀴 돕니다. 총 5000m. 이 경기에서 상위 2팀만 결승에 올라갑니다. 출발 총성이 울리자 한국 대표팀의 첫 주자 이준서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위치가 이상합니다. 1위 네덜란드, 2위 벨기에, 3위 일본. 한국은 맨 뒤 4위입니다. 39바퀴를 남기고도 꼴찌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네덜란드는 쇼트트랙의 새로운 제왕이었습니다. 에이스 옌스 판트바우트가 남자 1000m와 1500m를 모두 석권했습니다. 토종 유럽인 남성 최초의 올림픽 쇼트트랙 개인전 금메달. 그것도 2개. 직전 월드투어 4차 대회에서도 네덜란드가 남자 계주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한국 남자 쇼트트랙은 이번 올림픽 개인전에서 단 하나의 금메달도 따지 못했습니다. 황대현이 1500m에서 판트바우트에게 0.1초 차이로 밀려 은메달, 임종원이 1000m 동메달, 500m에서는 출전 선수 전원이 1차 예선에서 탈락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 계주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금 4위에서 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시간을 34년 전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 쇼트트랙이 처음으로 올림픽 정식 종목이 된 해입니다. 당시 동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존재감이 미미한 나라였습니다. 1948년 장크트 모리츠 대회에 처음 선수단을 파견한 이래 한국은 오랫동안 겨울 스포츠의 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알베르빌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김기훈이 남자 1000m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따냈고 남자 5000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쇼트트랙이라는 종목이 세상의 처음 올림픽 무대에 선 그 순간 한국은 바로 그 왕좌를 차지한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 남자 계주는 1992년 알베르빌, 1994년 릴레암메르, 1998년 나가노,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줄줄이 메달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2006년 토리노에서 절정을 찍습니다. 2006년 토리노 올림픽. 이 대회에서 한국은 쇼트트랙에서만 금메달 6개를 쓸어 담았습니다. 안현수가 남자 1000m, 1500m 계주 3관왕, 진선유가 여자 1000m, 1500m 계주 3관왕. 한 국가가 올림픽 쇼트트랙에서 6개의 금메달을 가져간 것은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자 5000m 계주 결승은 전설이 됩니다. 디펜딩 챔피언 캐나다와의 치열한 접전. 마지막 바퀴에서 안현수가 아웃코스 추월을 감행하며 극적으로 1위를 차지합니다. 1992년 이후 14년 만에 계주 금메달이었고 관중석은 열광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쇼트트랙 계주의 마지막 황금빛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이후 한국 남자 계주의 어둠이 찾아옵니다. 2010년 밴쿠버 은메달. 아쉬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2014년 소치. 한국 남자부는 역대 최약체라는 혹평을 들었습니다. 계주 준결승에서 선두를 달리던 한국의 이호석이 미국의 알바레즈와 부딪히며 넘어집니다. 한국은 비파이널로 밀려났고 결승 무대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2018년 평창. 자국에서 열린 올림픽이었지만 남자 계주에서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2022년 베이징에서 간신히 은메달을 되찾았지만 금메달과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습니다. 20년입니다. 2006년 토리노 이후 무려 20년 동안 한국 남자 쇼트트랙 계주는 단 한 번도 올림픽 정상에 서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세계 쇼트트랙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국, 중국, 캐나다, 미국이 지배하던 쇼트트랙에 유럽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네덜란드가 스피드 스케이팅의 전통 강국답게 쇼트트랙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헝가리의 류샤오왕 형제가 금메달을 가져갔으며 이탈리아의 폰타나가
여자부를 평정했습니다. 한국이 독보적으로 군림하던 시대는 끝나고 어느 나라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전국 시대가 열린 겁니다. 특히 이번 2026 밀라노 대회에서 네덜란드의 기세는 무서웠습니다. 판트바우트 한 사람이 개인전 두 종목을 석권한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네덜란드 팀 전체가 마치 스피드 스케이팅에서의 자국 전성기를 쇼트트랙으로 옮겨놓은 듯한 맹활약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남자 계주 대표팀이 결승 진출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준서 26세, 이정민 24세, 신동민 21세, 그리고 팀 최연소 임종원 19세, 평균 연령 22.5세. 이들의 어깨 위에는 20년의 무게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쇼트트랙 5000m 계주가 왜 특별한 종목인지 이것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개인전 500m는 4바퀴 반입니다. 폭발적인 순간 속도가 승부를 가릅니다. 출발 반응 속도 0.01초, 코너 한 번의 실수가 곧 순위입니다. 비유하자면 100m 달리기와 비슷합니다. 엔진 출력이 곧 결과입니다. 그런데 5000m 계주는 차원이 다릅니다. 45바퀴, 4명의 선수가 번갈아 달립니다. 누가 몇 바퀴를 뛰고 어느 타이밍에 교체하고 상대팀의 페이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것은 스프린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체스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체스에서 초보자는 상대의 말을 하나라도 더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수는 다릅니다. 고수는 의도적으로 졸 하나를 내줍니다. 상대가 그 졸을 잡으러 움직이는 순간 열려버린 대각선으로 비숍이 들어갑니다. 30수 앞을 내다보고 지금의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이날 한국 대표팀이 정확히 이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39바퀴를 남기고 4위에 있었던 것은 밀린 게 아닙니다. 기다린 겁니다. 왜 기다려야 하는가? 여기서 쇼트트랙의 물리학을 알아야 합니다. 쇼트트랙 링크는 둘레 111.1m의 타원형 트랙입니다. 이 트랙의 핵심은 코너입니다. 직선 구간은 짧고 코너 구간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선두를 달리는 선수는 바깥쪽 코스를 돌아야 합니다. 더 긴 거리를 달려야 하고 공기 저항도 혼자 다 받습니다. 반면 뒤에서 따라가는 선수는 안쪽 코스를 달릴 수 있고 앞선 선수의 슬립스트림 효과도 누립니다. 자동차 레이싱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F1에서 직선 구간이 긴 서킷에서는 엔진 출력이 높은 차가 유리합니다. 그런데 모나코 그랑프리처럼 코너가 연속되는 서킷에서는 다릅니다. 코너링 성능, 브레이크 타이밍, 그리고 무엇보다 드라이버의 판단력이 승부를 가릅니다. 쇼트트랙 링크는 모나코 서킷입니다. 코너의 연속, 그래서 네덜란드처럼 스피드 스케이팅 전통의 직선 파워를 가진 나라가 개인전에서는 무섭지만 45바퀴를 돌아야 하는 계주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은 34년간 이 코너를 연구해왔습니다. 1992년 알베르빌에서 종목이 시작된 그 순간부터 한국 선수들은 이 111.1m 트랙의 코너를 수십만 번 돌았습니다. 코너에서의 무게 중심 이동, 왼발 블레이드의 각도, 오른손으로 얼음을 짚는 타이밍. 이것은 매뉴얼로 가르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몸에 새겨진 감각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계주에서는 선수 교체 방식이 독특합니다. 다음 주자가 출발할 때 현재 주자가 뒤에서 푸시를 해줍니다. 등을 밀어서 가속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 푸시의 타이밍과 힘의 전달 효율이 팀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리레이, 바톤을 넘기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두 사람의 속도, 위치, 자세가 완벽하게 맞아야 에너지 손실 없이 가속됩니다. 이것은 개인 기량이 아니라 팀워크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팀워크를 수십 년간 갈고 닦아온 나라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 한국이 계주에 강한 DNA가 있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20년 동안 못 이겼잖아. 이번에는 뭐가 달랐는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번 대표팀의 구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 번 주자 이준서, 26세. 팀의 맏형이자 경험의 축. 스타트를 끊고 경기의 분위기를 읽는 역할입니다. 두 번 주자 신동민, 21세.
체력과 스피드의 균형이 잡힌 중간 엔진. 경기 중반에 페이스를 유지합니다. 3번 주자 이정민, 24세. 이 선수가 이날의 주인공입니다. 키가 작은 단신 선수. 그런데 쇼트트랙에서 단신은 약점이 아닙니다. 무게 중심이 낮으니 코너에서의 안정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정민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안쪽 추월. 코너 안쪽의 좁은 공간을 파고드는 기술에서 그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4번 주자 임종원, 19세. 팀 최연소. 이틀 전 1000m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생애 첫 올림픽 시상대를 경험한 신예. 마지막 주자로서 결승선을 통과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고 한국 대표팀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전반부는 숨는다. 후반부에 폭발한다. 이준서가 한 번 주자로 스타트를 끊었을 때 네덜란드는 당연하다는 듯이 선두를 잡았습니다. 벨기에가 2위, 일본이 3위, 한국은 4팀 중 맨 뒤였습니다. 40바퀴를 남기고 한국은 여전히 4위에서 조용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체력 보존 전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두는 바람을 다 맞습니다. 45바퀴라는 긴 레이스에서 초반에 선두로 나서는 것은 마라톤 초반에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뒤에서 달리면서 체력을 아끼고 상대의 페이스를 읽고 결정적 순간에 치고 나가는 것. 이것이 한국 개주의 오래된 레시피입니다. 33바퀴를 남기고 이준서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위로 올라섭니다. 첫 번째 신호탄이었습니다. 하지만 28바퀴를 남기고 신동민이 다시 4위로 내려갑니다. 아직 때가 아닌 겁니다. 상대의 반응을 본 겁니다. 체스에서 한 수 놓아보고 상대가 어떻게 응수하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24바퀴를 남겼을 때 이정민이 투입됩니다. 이 순간부터 경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정민은 투입되자마자 속도를 올렸습니다. 먼저 일본을 제칩니다. 그리고 벨기에마저 추월합니다. 순식간에 4위에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제 한국과 선두, 네덜란드 사이에는 한 팀도 없습니다. 1대1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6바퀴를 남겼습니다. 이정민이 임종원에게 푸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정민이 가속합니다. 네덜란드 선수의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코너의 좁은 안쪽 레인. 일반적인 선수라면 속도를 줄여야 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이정민의 낮은 무게 중심은 이 좁은 공간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추월 성공. 한국이 1위로 올라섭니다. 이 순간 아레나에 있던 사람들이 느꼈을 겁니다. 20년 전 토리노의 안현수가 마지막 바퀴에서 캐나다를 제치던 그 순간과 똑같은 전율을. 달라진 것은 선수의 이름뿐입니다. 빙판 위에서 코너를 파고드는 그 DNA는 그대로였습니다. 이후 마지막 주자 임종원이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19세의 최연소 주자. 그런데 이 젊은 선수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더 올립니다. 네덜란드와의 격차를 벌리면서 그대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6분 52초 708점. 조 1위. 준결승 전체 2조를 통틀어 가장 빠른 기록이었습니다. 2위 네덜란드의 기록은 6분 52초 751점. 그 차이 불과 0.043초. 하지만 한국이 1위였습니다. 임종원은 경기 직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금메달을 향해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팀 동료들과 형들과 함께 웃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 청년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는 2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경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초반 39바퀴 4위에서 인내. 중반 이준서의 탐색전 3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4위로. 이정민 투입 후 일본, 벨기에를 연속 추월하며 2위. 결정적 6바퀴 안쪽 추월로 네덜란드를 제치며 1위. 마지막 임종원의 마무리 격차를 벌리며 조 1위 확정. 이것이 한국 쇼트트랙 개주의 교과서적인 레이스입니다. 30년간 축적해온 전략, 코너링 기술, 팀 호흡이 45바퀴 안에 모두 녹아든 경기였습니다. 단순히 빨라서 이긴 게 아닙니다. 읽어서 이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팀의 평균 연령은 22.5세입니다. 2006년 토리노
당시 안현수가 20세였습니다. 세대는 바뀌었지만 빙판 위에서 전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마지막 바퀴에서 뒤집는다는 각오. 그 집요함은 매뉴얼에 없습니다. 선배들의 레이스를 보며 가슴에 새긴 것입니다. 오는 2월 21일 오전 5시 15분 한국 시간 남자 5000m 계주 결승이 열립니다. 한국의 상대는 네덜란드, 캐나다, 그리고 개최국 이탈리아입니다. 네덜란드는 이번 올림픽 쇼트트랙에서 가장 무서운 팀입니다. 판트바우트가 개인전 2관왕에 올랐고 만약 계주에도 출전한다면 그 전력은 한 차원 달라집니다. 캐나다는 전통적인 계주 강호로 직전 2022 베이징 대회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이탈리아는 홈 관중의 열광 속에서 32년 만에 계주 금메달을 노립니다. 쉬운 경기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결승은 최근 20년간 한국이 참가한 계주 결승 중 가장 치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한국은 쇼트트랙이 올림픽 종목이 된 바로 그 첫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나라입니다. 1992년부터 2026년까지 올림픽 쇼트트랙 전체 금메달 중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26개의 금메달, 총 메달수 53개, 2위인 중국과도 격차가 있습니다. 이 기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34년간 한국의 선수들은 111.12m짜리 타원형 트랙 위에서 살았습니다. 그 트랙의 코너 각도를 몸으로 기억하는 나라. 0.01초의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블레이드 날의 기울기를 0.1도 단위로 조절하는 나라. 이것이 한국 쇼트트랙입니다. 2006년 토리노에서 안현수가 마지막 바퀴에 캐나다를 제쳤을 때 그것은 개인의 천재성이 아니었습니다. 김기훈으로부터 시작된 한국 쇼트트랙의 DNA가 안현수의 블레이드를 통해 빙판 위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2026년 밀라노에서 이정민이 6바퀴를 남기고 네덜란드를 제쳤을 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현수에서 이정민으로 세대는 바뀌었지만 코너를 파고드는 본능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빙판 위 111.12m 트랙을 45번 도는 동안 한국 선수들은 5000m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20년의 시간도 함께 달렸습니다.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계 쇼트트랙의 판도는 이미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독주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네덜란드의 부상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쇼트트랙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구조적 변화의 결과입니다. 한국이 전통 강호라는 타이틀에 안주한다면 이 20년의 공백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일 결승이 더 중요합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금메달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쇼트트랙이 새로운 시대에도 여전히 세계의 정상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무대입니다. 기술은 매뉴얼로 전수할 수 있습니다. 전략은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5바퀴 중 39바퀴를 4위에서 견디는 인내심, 6바퀴를 남기고 코너 안쪽으로 파고드는 결단력, 그리고 19세 막내가 선두에서 흔들림 없이 결승선을 통과하는 담대함. 이것은 전수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팀은 준결승에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21일 새벽 5시 15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20년의 시간이 완성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이 20년 만에 계주 금메달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